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흥미를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할 때마다 매번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남짓의 시간이 제일 어색해요. 네. 학생들의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 낯선 공간에서 어떻게 내가 좀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소개를 좀 재밌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그 몸을 고생시키면서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메타버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제작한 프로그램은 이따가 수업 말미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유니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금 억지로 유니티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유니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막연하게만 하다가 지금은 너무나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제 닉네임은 박박사이고요. 메타버스와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컨퍼런스 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자기소개의 도구로 쓰려고 왔습니다. 좀 더 원활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 노트북이 그래픽카드가 내장된 관계로 이렇게 잘 원활하게 흐름은 되지 않지만 한번 같이 저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컨퍼런스 룸이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할 때 제 어린 시절을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가 많이 필요했어요.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뭔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친구가 필요해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아니면 모든 도구들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봇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만화를 봐도 로봇 만화만 보고 그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인공지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생각보다 갈 길이 멀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커플들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서 인공지능에 도전을 해봤고 또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부스를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PPT입니다. 경력사항이라고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PPT를 열기 전에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좀 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PPT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뒤로 와야 되겠죠? 오늘따라 조정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이랬습니다. 어디서 듣기로 인공지능을 하려면 전기전자공학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저는 전기전자공학이 뭐 하는지도 모른 채로 원서를 냈고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전기전자공학을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를 처음에 맞이한 건 기초전자계학이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했고 내 적성에 맞는 곳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판이었어요. 2, 3학년이 되면서 전자계학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력이 고갈되어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서 전과를 하자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좀 더 이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공학부에 석사로 계속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시절에서 저는 얼굴 인식을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한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LG전자 MC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일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특히 카메라 브링업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처음에 구동시키는 업무와 그리고 카메라 솔루션, 카메라 여러분들 예쁘게 얼굴 찍게 하는 뷰티샷이나 저조도를 개선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 7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게 됐고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도 많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나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이러다가는 난 그냥 어떤 부속품의 하나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더 늦기 전에 다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과정으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현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챗봇 이런 연구들, 재밌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분야도 4차 산업혁명 사회 이해라든지 메타버스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메타버스와 콘텐츠 비즈니스,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의 시각화 이런 분야의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새 관심 있는 건 메타버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의 역시도 그런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주제로 또한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의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픽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들 메타버스, 심지어는 메타버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무슨 버스냐면. 그런데 과연 이게 허울뿐인 것 아니냐. 그냥 거품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반짝 빛나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 아니냐라는 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라면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 어떤 콘텐츠들이 메타버스에서 유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좀 공학적인 얘기로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콘텐츠 얘기를 한 거 콘텐츠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타버스와 콘텐츠 제작 이렇게 세 가지 토픽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또 제가 만든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인데요.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영상 자체는 별게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원시 부족이 예전에는 어떤 문자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기억을 잘 하고 싶어도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우리 그것도 까먹고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어떤 저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없을 때 내 의지를 전달할 때 그런 도구로서 나무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즉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달체는 바로 이러한 나무, 뼈, 돌 같은 물질들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정확한 이름을 명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소통에서 오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메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탄생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문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기억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이후로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쇄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자 기반의 미디어가 모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중에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쇄 시대에는 문자 기반의 미디어들이 책이나 논문 이런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의 왕래도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또 과학이나 예술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이 아주 크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항상 의사소통을 해왔던 그런 원시 시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텍스트 말고 좀 더 다른 걸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1990년도 정도까지가 웹 1.0 기반의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겠죠? 네, 지금이 웹 2.0의 시대예요. 그럼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1.0은 다운로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2.0은 업로드도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된 겁니다. 특히 지금 웹 2.0 시대에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다 교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인터넷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뭘 하는 것보다도 먼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것들을 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원래는 서로 대면에서 소통을 하던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이 글로벌이라는 이름 하에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좀 더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만 의존하는 이제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 텍스트 기반이었으면은 좀 더 시각, 청각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이런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게 되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후각도 전달하고 싶어하고 촉각도 전달하고 싶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모든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인류 수준에서 가장 최신이자 최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달할 때 동영상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드라마적 요소, 서사, 그리고 표정, 이 모든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의 기억을 저장해서 그거를 그대로 가상으로 구현을 해서 전달을 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은 결국에는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영상통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아무리 음질이 쨍쨍하게 들려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라는 거는 느끼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랑도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마침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라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인류 최초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원거리에 있어서 그냥 통화가 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그래 원거리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내가 만나지 못한다. 내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끊겼다. 이러는 것은 인류에게는 어떤 굉장히 위험처럼 인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더 모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와 엄청난 공간인가 보다.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게임에서 출발한 컨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 게임의 수준은 정말 아기 걸음마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바타를 통해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개념에서 이 게임은 메타버스의 어떤 기초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코비드19 이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그럼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 말고 좀 더 실무 환경에 더 필요한 그런 것들을 넣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특히 이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라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바타는요, 메타버스 안에서의 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이 특이점이 우리 애들에게 공동 공간감이나 공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동 공간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와 내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영상통화를 해도요.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팔다리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 하는 그냥 2차원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공동 공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 아바타도 존재하지만 상대 아바타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내 아바타와 그 아바타가 인터랙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공간에 있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아바타에 의해서 중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을 내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타라는 걸 꾸밀 때 나와 비슷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실현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대로 아바타를 꾸미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페토나 등 같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아이템에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의 의도나 표현, 이런 움직임을 다 투영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바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을 좀 더 잘 이어줄 수 있는 세상이다. 아바타라는 나를 통해서 다른 아바타들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해서 이 현실을 좀 더 잘 이어주는 매개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를 통해서라면 막힘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적 공간이 아닌 그 현실과 이어지면서도 현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이 지금 모습에서 기술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대면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진을 하진 않겠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요소가 좀 더 가미된다면 지금 메타버스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구현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면 의사소통 수준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는 어떠한 콘텐츠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를 생각을 할 때 그냥 가상 게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현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도 이 지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시스템도 있죠. 그리고 사회 문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를 이루는 비주얼적인 또한 오디오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현실 이 자체만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경제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보안이 뚫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보안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적 요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영역과 보안적 영역을 맡고 있고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맡고 있다면 이 중에서 VR과 MR, AR 이런 요소들은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해주는 기술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R은 뭐고 VR은 뭔지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R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체험도 해보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AR과 VR에 대한 정확한 구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또한 AR이 지금 수준의 AR 그리고 AR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AR이 뭐가 중요할까? AR 콘텐츠를 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AR 콘텐츠를 생각을 하면 이걸 누가 돈 주고 쓸까? 너무 불편한데 그냥 이케아에서만 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AR은 좀 더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은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줄임말로서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의 어떤 면을 강화하냐면 이 현실에다가 정보가 있는 층을 살짝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걸 보더라도 좀 더 강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현재까지 AR 수준은 어땠냐면 온라인 비즈니스 상에서 AR 기술을 사용해서 색깔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컨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AR이죠. 이와 같이 이케아 같은 것, 이케아 등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케아 실제로 써보면은 사이즈가 잘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지금의 AR의 한계점이에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 AI 콘텐츠로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걸만 봐도 왜 AR이 뜨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가 재미는 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콘텐츠가 너무 없습니다. AR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죠. 그런데 AR 콘텐츠가 많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중요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이 AR을 만들거나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공통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리얼 컴포저라는 것으로 AR을 만들면 그걸 재생하려면 그 앱으로 이 AR을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로 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앱으로 만들면 그 앱으로만 AR을 재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AR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도 내가 3D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일일이 튜닝을 해야지만, 스크립트로 튜닝을 해야지만이 이 AR 콘텐츠가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손쉽게 SNS에 포스팅하듯이 AR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많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신으로는 글래스를 사용해서 AR을 많이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건 스카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글래스인데요.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 이 글래스를 착용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현실이 증강되어서 여러 정보가 뜨게 되고, 특히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느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시간을 약 34% 정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이 AR이 유용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죠. Mechanics get real-time values from IoT-enabled tools and sensors and document critical steps in the process, noting exceptions. When a second pair of eyes are needed, Skylight Live video and audio assistance can save the cost of travel and help field staff resolve issues as they happen. At peak demand, new warehouse pickers quickly approach the performance of veterans, working faster, more safely, and with fewer errors. Skylight is a powerful, proven AR platform that adapts to your business and enhances the value of your digital investments. You can start with one use case and quickly build more applications to improve efficiency across your global operations. Empower your workforce to unlock dramatic performance improvements. 네, 이런 글라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글라스가 있으면 콘텐츠는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보다 VR 기기들의 단가가 내려가는 만큼 이런 글라스들도 예전에보다 더 보급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일반인들이 이런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자체 플랫폼도 없을 뿐더러 누구나 자유롭게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AR의 성장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범용적인 웹 기반의 AR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제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웹을 통해서 AR을 실행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죠. 예전에는
뭐 Q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프로그램들, 우리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등등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일일이 인스톨을 해가지고 써야 됐고, 또 PPT도 그 PPT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지어 버전 안 맞으면 잘 열리지도 않았던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봤었는데, 지금 이 문서가 엄청 편해진 게 크롬으로 이 모든 문서를 열람을 할 수도 있고 크롬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거기 보관도 할 수 있죠. 하나의 서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도 웹 기반으로 이 AR을 제작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면 이 AR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제 웹을 통한 AR을 구현을 한 예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프로그래밍 기반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향성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SNS에 사진 올리듯 그냥 핸드폰으로 스캐닝을 해서 그거를 AR 콘텐츠로 만들고 거기에 올리게 되고, 또 그거를 내가 다운로드해서 또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모든 가상 환경이 달라지겠죠. 심지어 그렇게 쉽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쉽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보면서 보세요 하면서 AR을 여기다가 증강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모든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의대에서는요, 의대에서는 해부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때 AR 콘텐츠로 AR 기기를 써서 진짜 해부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 더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AR 콘텐츠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이런 모든 교육 환경도 다 바뀔 것이고 업무 환경도 엄청나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범용성을 늘리고 AR 콘텐츠를 누구나 만들기 쉽게 그런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직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수백 명의 개발자들의 뼈가 갈려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산물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AR은 메타버스는 아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건 아니다. 즉 AR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닌데, 메타버스는 그냥 실체화된 인터넷일 뿐이고 AR을 통해서 현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AR은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AR을 구현을 하는 것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로 들어왔다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AR을 구현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 앱이에요. 아직은 모바일 기반으로는 개발되지 않았고 얘는 무조건 PC 기반으로 구동을 합니다. 굉장히 일찍 나온 메타버스 앱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 그래픽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Second Life, and I've been on the platform for a long time. Like I've seen certain boats here and here for a little bit. But it's got its own kitchen here. 보시면 정말 금방이라도 동작할 것 같이 모든 물건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Boat yacht. And I thought that the light coming from the bathroom was actually a skylight, but it's not. It's just a light. And then if I walk down here, it's even got its own cinema area as well. So got an office to this side of the room. All of these like monitors and TVs as well. You can play your YouTube videos on there, which I found really neat that they've added all of that. But look at this, a cinema. How cool is that? They've got bigger cinemas as well in their like bigger yachts. 네. 이런 요트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라도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타버스 내에서의 AR은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콘텐츠를 다 의미를 합니다. Come on here. 또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그것들을 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가 되겠죠. 언제 그렇게 되냐면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 이 AR은 다 그런 콘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바타로서 이 월드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아바타의 이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아바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콘텐츠 아니면 팀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콘텐츠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UI라든지 환경 정보를 바로바로 띄워주는 그런 콘텐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 내에서 AR이 할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 커플 여러분 보셨죠? 자기소개할 때 정답게 이야기하던 커플인데요.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발표하신 주제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좀 있어서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 말씀이세요? 말로 하려니 어렵네요.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 당연하죠.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요. 네. 그냥 짧게만 만들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 팀워크를 하고 있을 때 바로바로 PPT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띄워서 포스트잇처럼 공간에 붙일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 내에서 AR이 할 역할이 되겠죠. 지금 이제 AR은요, NFT 콘텐츠로서 이런 관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회사가 아마 제페토나 이프랜드 이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에 거기에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영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샌드박스라든지 이더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웹 3.0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웹 3.0과 웹 2.0의 차이는 뭐냐면요. 탈중앙화가 바로 웹 3.0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의 삭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복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암호툴인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에서는요. 현재 각각이 다 영토를 거기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영토를 구입을 하고요. 그 영토에서 그 영토를 구입한 사람들은 각각이 또 그 안에서 주민으로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뭐를 함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들의 투표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각자의 것을 또 팔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실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샌드박스나 이더니티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월드를 올리려고만 해도 최소 2, 3주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잘리죠. 그래서 또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 내가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가 좀 더 중앙화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샌드박스나 이더니티 같이 완전 탈중앙화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 NFT 콘텐츠를 서로 매매를 하게 돼요. 매매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예를 들어 팀워크에 쓰이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뭐 새로운 스타일의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문화적인 서비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로서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샌드박스 메타버스나 이더니티에 뭐가 입점을 했냐면요. 이더니티라는 NFT 스토어가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에 거기 다 이제 랜드라고 불러요. 이 하나의 커다란 지구를 축소한 것 같은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땅처럼 살 수가 있어요. 랜드라고 불리는데 그 지역에
NFT 스토어랑 갤러리를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유명 스타들의 의상,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의상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바타 의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여러 엔터테인먼트적인 경험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번 티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이더니티의 모습이에요. 네, 이제 이런 컨셉으로 NFT 스토어가 입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자기소개 때 좀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때 보여드렸던 컨퍼런스 룸 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비즈니스 수업에서 파이널 때 학생들이 각각의 부스를 차지하고 거기서 PPT도 하고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도 시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학생들이 직접 제가 이제 거기다 PPT를 다 이제 달아놓게 되는데요. 부스 안에 그 학생들 조의 배너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부스 안에서 PPT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다른 수업 디지털 라이팅 하고 있는 그 수업 학생들과 조인을 해서 거기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도 쓸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좀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이제 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들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컨셉을 실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이 NFT 스토어랑 내가 다를 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거 했다고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내라. 너희들도 이 NFT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잘 되면 팔고 사업해서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요, 이 컨퍼런스 룸에서 이제 자기들이 뭐를 할지 기획을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메타버스에서 영화 체험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못한 아주 신기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가지고 저도 물론 기말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이 컨퍼런스 룸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과연 내가 12월에 잠이라는 걸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하러 이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12월에 나는 또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로도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R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VR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안경들 있죠? 이 안경을 썼을 때 그 안경을 통해서 3차원으로 합성된 이미지를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완전히 가상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VR이라고 하죠. VR은요, 아까 AR이 현실감을 가져다 주었다면 VR이 가져다 주는 것은 몰입입니다. 엄청난 몰입감을 주게 되죠. 칙슨팁 이하이의 몰입 이론에 의하면 디지털 미디어는 시각적인 구성 요소에 의한 인식과 콘텐츠의 서사적 구성 요소로 인한 감흥이 더해졌을 때 사용자의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몰입감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몰입이 중요한 이유는 있죠.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얻지 못해도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몰입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원래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전달되게 되겠죠. 그게 만약에 수학 콘텐츠다. 수학이 원래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VR과 AR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나니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뻗어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재미를 얻게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수학이 더 이상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의 몰입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상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세계를 가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의 몰입감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그 활동 자체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를 가상 환경에서의 몰입감이라고 합니다. 이 몰입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가상 콘텐츠를 절대 찾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현실이 더 재밌고 현실이 더 유익하고 현실이 더 쉽다면 현실 세계에서 그냥 안주할 겁니다. 그런데 가상 환경이 더 재밌고 가상 환경이 더 사람 만나기가 쉬운 데다가 가상 환경에서 내가 현실에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선택을 할까요? 가상 환경을 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제페토 이런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전부였어요. 네, 아무도 메타버스를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메타버스에서 할 게 없기 때문이죠. 이 가상현실에서 할 게 없고 불편하고 심지어 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메타버스라는 가상환경에서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이 완전한 VR이 됐을 때 엄청난 몰입감을 주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여기지 않고 그 세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의 VR 수준은요, 어디까지 왔냐면, 일단 게임 콘텐츠에서의 VR 수준은 그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AR보다 VR 쪽이 더 빨리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영화 내에 있는 콘텐츠들이 VR 엔진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실생활과 같은 그런 현실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몰입할 수 있죠. 또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VR 요소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을 완전하게 가상세계로 옮겨둔 것이죠. 그래서 프롭테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곳이 롯데건설이 있는 서울 어느 지역 같지만 사실은 롯데건설에서 만든 VR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건설 주변을 이렇게 모두 다 VR로 만들어서 이제 부동산 영역과 테크닉을 연결시켜가지고 실제로 가지 않고도 모든 부동산 환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프롭테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VR 영역이라든지 메타버스 영역이라든지 지금 이 수준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불편하고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과연 메타버스가 올까? 이렇게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메타버스에 만약에 이 기술적 요소가 다 되면 이거 나도 한번 뛰어들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수준이 바로 스테이지 1이죠. VR 헤드셋과 2개의 컨트롤러로 몰입감을 구현해주는 게 바로 스테이지 1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이 자극되지만 촉각이나 그 외는 매우 낮아서 전체 몰입감의 한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 3.0이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죠. 근데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어떤 새로운 장비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 멋있는 검정색 옷이 바디수트예요. 이 바디수트는 온갖 촉각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내가 메타버스에서 느껴지는 그 촉각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이 촉각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됩니다.
또한 신발도요, 이제 특수 신발을 사용을 하게 되어서 내가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실제로 걸음을 걸으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몰입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오큘러스 2라든지 이런 VR 장비에서 처음에 안전 공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특수 신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걸어도 제자리에 있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현실 공간에 의한 제약 없이도 이 VR을 완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스테이지 2까지만 해도 촉각이나 이런 건 완전하게 전달이 되지만 후각이나 미각은 좀 어려워요. 후각이나 미각은 어려워요. 근데 스테이지 3에서는 뉴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입혀지기 때문에 후각이나 이런 미각 이런 것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테크놀로지는요, 중간 인터페이스가 없이 사람 뇌로 바로 신호를 전송을 하니까 우리가 후각도 미각도 사실은 이 뇌에 있는 수용체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맵다, 짜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신경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로 이 신호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 나는 먹지 않아도 뭔가 맛을 느낀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뉴로테크놀로지 단계가 초기 단계라서 햅틱 신경 재활 기술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몰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예측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삶과의 구분이 좀 어려워질 것이고 메타버스 내에서도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놀라운데 스테이지 4는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서워요.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메타버스로 다 업로드가 되고, 그러니까 내 뇌가 그냥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는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하고 있는 생각이 첫 번째, 보안, 프라이버시 어떡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무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걸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거는 이런 플랫폼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 NFT 마켓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어떤 콘텐츠를 도대체 만들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메타버스는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생활과 완전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녹아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가 우리 생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콘텐츠는 바로 그 연결 작업을 해주는 콘텐츠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현실과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 내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뭔가 일기는 손으로 써야 제맛인데 메타버스라서 이를 타이핑을 하니까 감성이 안 산다. 나는 손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손글씨를 써야죠. 그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실제로 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저 아바타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톡톡한 데 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해지고 또 실제 물건과 이게 디지털 트윈화 해주는 콘텐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컵을 제가 옮겼어요. 만약에 이게 디지털 트윈화 되어 있다면 내 메타버스에 있는 컵도 옮겨지도록. 그래서 이건 컵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내 컴퓨터에서 내가 무슨 파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웠다. 그러면 메타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내 시스템, 그 안에 있는 내 폴더에서도 그 파일이 지워지거나 이동되거나 이게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세계에서 어떤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 날아다니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면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11살짜리 애가 있는데 그 둘 다 정신 연령이 이렇게 높지는 못해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초능력 가지면 무슨 초능력 가지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소원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막 떨려가지고
나 날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은, 정말 엄마는 뭐 꼬리 같은 거 가지고 싶지 않아? 이래요. 그래서, 아, 꼬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재밌는 콘텐츠들, 또 그로 인해서 사용자의 자아 만족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콘서트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콘서트죠. 실감형 문화 콘서트,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미래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라인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이제 참조를 하였는데요. 지금은 이런 게임적인 요소에 많이 NFT 콘텐츠가 있지만 곧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냐면 여러 아트라든지 스포츠, 토이 이런 것들 그리고 게이밍 콘텐츠도 당연히 있고요. 디지털 아바타와 관련된 패션 아이템들 그리고 여러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웹툰이라든지 그런 엔터테인먼트들 그리고 땅도 있어요. 땅. 이런 것들이 다 NFT 콘텐츠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이죠. 2021년까지 20조 원의 정도로 메타버스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2025년, 그러니까 4년 만에 거의 10배도 넘게 메타버스 NFT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콘텐츠의 제작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나는 커피를 팔고 있는데 나랑 NFT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곧 나중에는 내 커피도 이 NFT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콘텐츠를 만들 때요,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뭐냐면 도대체 사용자가 누굴까? AR이랑 VR 콘텐츠 사용자가 누굴까요? 나인가요? 사실은 두 개의 사용자가 있어요. 내가 내비게이션 할 때 내비게이션을 찾는 내가 있고요. 그 내비게이션 안에 존재하는 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콘텐츠랑 무슨 상관이냐? 그 메타버스 환경과 누가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이 사용 경험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아바타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와 내가 그 버튼을 직접 누를 때의 사용감은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 이거를 아바타가 쓰게 할 것이냐, 사용자가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고려 대상이 되겠죠. 또한, 아까도 제가 시점을 여러 번 이제 바꿔보면서 메타버스를 돌아다녔는데요. 시점 또한도 내가 1인칭 시점으로 보느냐, 3인칭 시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VR 환경에서 그 시점 이동 방향이랑 아바타 진행 방향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동작을 해야 될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물건을 만들 때랑은 또 많은 고려사항이 생기게 되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스테이지 1이기 때문에 내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도록 시켰을 때 그 도구가 메타버스 안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도구들, 컨트롤러, 이게 아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몰입감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근데 현재 대안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3D 프린팅이에요. 4차 산업혁명사회 이런 말 할 때만 나올 것 같은 3D 프린팅이 여기에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3D 자체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사용자에게 현실감과 몰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임에 관한 문제들도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는 사실은 움직이지 않죠. 사용자는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아바타만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서 오는 시각적인 괴리감, 이런 것들도 몰입감을 깰 수 있는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획의 어려움을 4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아바타와 사용자 두 명이 하나의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누가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포던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를 것 같은데 이거는 아바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메타버스에서는 인지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 이런 것들이 쉽게 관찰이 되죠. 한마디로 현실 세계를 모방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느끼는지가 잘 관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면 사용자 행위가 쉽게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콘텐츠를 엄청난 기능을 가진 콘텐츠를 만든다 해도 현실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서 쓰던 물건을 메타버스는 이건 좀 더 특별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뭐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원래 느꼈던 인지적 요소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가상 세계를 구현할 때는 어포던스 요소들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VR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때 아바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실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은 이제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티는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게임 엔진이고, 언리얼은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3D 창작 툴입니다. 먼저 언리얼을 한번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실제 언리얼로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Through exciting advancements in technology, virtual production is changing the way we tell stories. This relatively new process in filmmaking has actually been evolving for some time now. With advances in real-time development platforms like Unreal Engine, and with modern graphics processing technology with the latest in GPU architecture, we are able to tell stories in a much more organic and 아주 creative 실감나게 manner. 보이지만 A 사실은 film set 가상월에 utilizing virtual 수정된 production with Unreal 언리얼의 Engine 모습입니다.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advanced interaction, new levels of 지금 이 캠도 진짜 캠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상 캠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advantage of 카메라를 따로 advanced 움직여서 interaction, 그 안을 또 new levels of 촬영을 할 수가 realistic 있어요. lighting scenarios, machine learning, physical and digital worlds meet. 아주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시간상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 오토바이까지는 현실이지만 뒤에 있는 건 다 가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언리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특히 영화 촬영 환경에서 사전 지시가 없이도 그냥 아이패드로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Through 이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게임 엔진으로서 한마디로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다 배우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대본을 주고 그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가 감독이 된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그 대본이 C# 컴퓨터 언어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네. 그렇지만 유니티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굉장히 쉽고 누구나 쉽게 이게 입문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서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셋 스토어를 많이 활용을 해요. 유니티의 가장 장점이 이런 콘텐츠들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아까 보신 컨퍼런스 룸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도 제가 그걸 한 땀 한 땀 디자인하면은 못 만들죠. 근데 이제 사서 거기다 제가 스크립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했을 때 그런 생동감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붙이면 또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 구조여서 누구나 쉽게 유니티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과 아까 그 유니티 월드에서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그럼 음성도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되지만은 이렇게 아바타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뭐 이렇게 특정 동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또 나름 되게 재밌어요. 진짜 대면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고 졸업생인데 대면으로 만나면 굉장히 깍듯한데 자꾸 이 친구가 이 메타버스에서만 만나면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저희 아바타를 툭툭 치고 어쨌든 그런 관계성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이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콘텐츠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PPT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과 하나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R, VR은 게임이 아닌 현실 반영,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런 현실이 반영된 콘텐츠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플랫폼들, 제가 소개해드린 유니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나와서 제작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입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NFT 콘텐츠 마켓도 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각자 하시는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이 할 때 개발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가능한 상황이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아직 많이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콘텐츠가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일반인들에게는 외면받지 않을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반인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재밌는 건요. 지금 이제 이 유니티라든지 이런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무료예요. 무료로 배포가 다 되어 있고 또 이 어셋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이미 제작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진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수요가 일반인들이 점점 거기에 대한 제작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콘텐츠 시장이 열리게 되고 NFT 콘텐츠로 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메타버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3D 안경 써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때는 이 3D 콘텐츠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때 3D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했거든요. 카메라가 여러 대를 필요해서 그거를 또 렌더링 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래야 그 3D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일반인에게는 입문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그런 실제적인 하드웨어는 필요한 건 달랑 컴퓨터 한 대입니다. 모든 건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입문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진입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예전에 3D 콘텐츠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사양길로 들어갔지만 이 메타버스는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길로 가기가 힘들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 저 예전에 3D 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유니티 말고도 뭐 마야나 누크 같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니티 하나만으로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C 언어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꼭 C 언어를 선행적으로 배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C샵으로 스크립트를 짜는데 꼭 C샵을 잘 다루지 않아도 사실 유니티 이런 데서는 복잡한 프로그램 언어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다 이미 함수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작은 동작 하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물론 처음에 아예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스크립트 때문에 좀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은 그 동작들이 파라미터 변수 조금 바꾸고 요 정도 수준이라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야 이런 건 하나도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리얼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유니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콘텐츠를 다 어세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받고 있어요. 이미 제작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3D 모델링 기술을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SNS 채널은 사실상 유저들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그 웹사이트와 앱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메타버스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래 머무르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몰입감이 깨지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메타버스를 일반 유저들이 자주 오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제페토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거기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채팅하고, 뭐, 같이 음악 듣고, 수다 떨고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읽은 논문 중에 팀워크, 메타버스인 팀워크, 팀워크인 메타버스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조별 모임을 할 때 굳이 만나서 하는 이유는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자료를 같이 봐야 좀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졸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데,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그렇게 공동 워크, 팀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메타버스에서 그 콘텐츠로 구현을 해준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이 지금 나오는 게 메타버스 오피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업무도 할 수 있고, 파일 전송 같은 거, 파일 전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아주 현실 업무를 그 안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몰입감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